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의 비박계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인 5선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한국당은 이번 주 토요일 친문 3대 게이트 규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청장은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격돌을 멈출 고민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처사라고 받아쳤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면 억대의 경품을 주겠다는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내일부터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현금성 이벤트를 금지하기로 하자 막판 확보전에 나선 건데 사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내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한 발씩 물러선 거죠. 먼저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건데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간밤 동지. 여야는 1시간 30분 가까운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의 예산 수정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만큼 최대한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가지고 예산 처리 과정으로 들어간다. 여당이 정기국회 때 반드시 상정하겠다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국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전날까지 공조했던 4+1 협의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대한민국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하고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입니다. 또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건건마다 한국당과의 이견이 커서 임시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설 수 있었던 건 오늘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머지 당들과 전격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5선으로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입니다. 대여 투쟁을 강조해온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는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수도권 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1차 투표에서 39표,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은 심 후보는 27표에 그친 강석호, 김선동 후보를 20표 이상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심 대표와 호흡을 맞춘 친박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여 투쟁을 강조해온 심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도 강경 노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저질러온 여러 가지 이야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겠습니다.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대화가 복원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심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당선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 밖 결과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의중, 이른바 황심이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친황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동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관심은 이른바 황심에 쏠렸습니다. 초재선 조합에 김선동, 김종석 후보의 황심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망은 어긋났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황심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친황 체제 구축에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심 원내대표의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나선 강성친박 김재현 의원의 득표력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년 전 진행된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로 결기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심 원내대표에 대해 당에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문 3대 게이트 규탄을 위한 장애 투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2월 14일 집회가 우리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황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가운데 황 대표의 장애투쟁 선택이 당 결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마냥 한국당이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구성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동률과 석패율제 적용 방식 등 변수가 남아있는 데다가 한국당이라면 협상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추가가 됐죠. 하지만 거의 1년을 이렇게 고생하고도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지역구 253석에서 달랑 3석만 줄인 게 됩니다.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핵심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막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연동률이 문제인데 민주당은 연동률을 원안 50%에서 더 낮추고 싶어 합니다. 최근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 의견 조율은 거의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견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연동제 적용 폭을 좁히면 할당받을 수 있는 비례 의석수가 적어지는 군소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단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소위 캡을 씌운다는 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킨. 석패율제 역시 권역별로 할지 전국 단위로 할지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도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일단 새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4+1 협의체만으로도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한 만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이 만드는 신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지가 최대 관심인데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도 안 전 대표가 이달 중 합류할 걸 기대한다고까지 했는데 안 전 대표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창당한다는 데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중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대표님이 저는 같이 합류하실 거라고 봅니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 전 대표가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에 전념하고 있어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적 정리도 하지 않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일부 세력이 당적을 정리하고 당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은 국민을 상대로 신당 이름을 공모하는 등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되겠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기준 기자, 검찰이 송 부시장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시장 측도 조사를 했네요. 네, 검찰은 청와대에 첩보를 준 당사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금까지 2차례 불러 조사했는데요. 두 번째 조사에서 송 부시장이 피로를 이유로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도 없이 귀가한 만큼 추가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송 부시장도 내일부터 나흘간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도 2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내일은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월쯤 당 차원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현직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황 청장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 김 전 시장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송 기자, 경찰이 이번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자기 모순이라고 했다고요? 현재까지 경찰은 고인이 된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다가 퇴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재차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통신영장만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신청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모순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속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검찰이, 사망사건에 속하는 부분은 경찰이 참고하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경찰은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영장 재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출석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해오면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황 청장은 자신의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한 행보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본인은 순수한 책 출간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대전 시민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검찰 소환과 관련해 황 청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하겠지만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에서 황 청장은 자신이 겪은 검찰과 경찰 간의 대립에 대한 사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심경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검찰이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과 수사 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황 청장의 내년 총선을 위한 출정식이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8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경찰청은 이달 초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위혹과 상관없이 황 청장은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중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시민공원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른바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를 모두 조사한 셈인데 그럼 이번에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남죠. 김보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건데 검찰은 이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세 사람이 과거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알려드릴 수 없다며 조사한 시점과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의 마지막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한 이유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정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부인하면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가 더 높아진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첫 출근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지명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 축하 전화에 대해선 단순한 인사였고 윤 총장과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권 행사 가능성이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검경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고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과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맡은 지는 5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20일 내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추 후보자는 내년 초쯤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수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일행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 나온 겁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그러면서 성폭행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증거를 공개하면 또 거기에 대응할 우려가 있으니까. 3년이 지나 김 씨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선 김 씨가 각종 프로그램에서 성폭행 당시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에 피해 여성이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부사장 3명을 비롯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본 건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삼성바이오 등 나머지 삼성 임직원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도 검찰 수사 직전 내부 문건을 숨기고 삭제한 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내부 자료 은폐와 조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고위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JY와 합병 등의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 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른 새벽 잠자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점차 더 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넓은 대로변에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제 새벽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철차 소리만 들었던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했던 기억이 나요. 남성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혼자 남아있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경찰도 지난 8월 신속 민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도 모방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조치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학에서는요, 범죄 예방의 핵심 요건으로 처벌의 강약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 확실성을 먼저 둬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형량도 별로 안 되고 그나마 확실성도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지난 10월 단순 주거침입 사건 10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1건.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는데 나이 30 넘은 남성이 무슨 호기심일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지난달 21일 이 병원의 한 간호사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진료실 일부 공간을 여성 간호사 3명이 탈의실로 쓰던 곳입니다.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신고한 거죠. 현장에서 붙잡힌 몰카범은 같은 병원 30대 의사였습니다.
설치한 카메라를 들고 나가려다 동료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만 들어도 소름 돋치죠.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렇죠 뭐. 해당 의사는 발각된 다음 날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시인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중에 있거든요. 추가 행위가 나오는지는 봐야 됩니다. 의심이 그랬다고 시인했어요. 경찰은 해당 의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는 아직 그대로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가격도 더 비싸게 받았겠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횟집 수족관입니다. 국내산 참돔을 파는 곳인데 수조안을 보니 국내산과 일본산 참돔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본산 돔이 맞습니까? 참돔 맞습니까? 네. 이거 식별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의 또 다른 수산시장. 원산지 표시가 없이 멍게와 가리비가 팔리고 있습니다. 모두 일본산입니다. 멍게가 일본산이죠. 표시가 왜 돼 있습니까? 그죠? 멍게가 없죠. 부산시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8곳 등 11곳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인 일본 수산물은 약 2,000kg입니다. 국내산과 일본산 양식 참돔입니다. 일본산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한눈에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가리비도 국내산과 확연히 다릅니다. 분홍색이고 그리고 크기가 조금 작은 반면에 일본산의 경우에는 앞면은 이렇게 흰색이 되고 뒷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또한 크기도 일본산 가리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것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수입된 일본 화르차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난 10월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 결제는 9,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고 지난해 전체로 봐도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는 5조 2,700억 원. 이 중 국내 주요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약 3조 원으로 이용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 관리는 여전히 엉망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하려면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업체마다 제멋대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매번 음식마다 다 원산지를 표시하냐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럼 소비자는 무작정 믿고 먹어야 할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간단히 식사를 때우기 위해 직장인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음식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습니다. 배달 업체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배달 음식은 소비자가 받아볼 때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원산지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최근 바뀐 규정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탓에 배달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일이 어떻게 배달 나가는 음식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모호한 법 규정과 업체들의 반발,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실질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다 명시를 하긴 했는데 소비자가 이제 배달앱에 시킬 때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난달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800여 곳 중 배달업체는 단 70곳.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 시장에 비해 정부의 관리감독 현실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적대적 행동을 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한 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안 그래도 탄핵 위기인 지금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잃거나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이틀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전날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평소 강조해오던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한발 변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if North Korea takes a different path than the one it's promised its people, the people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올해 말로 제시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방안이 이루어지는 만큼 북미 간 접촉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북한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번엔 김영철 위원장 명의로 담화문을 냈는데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는 게 느껴진다. 자신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더 압박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지 만 24시간도 안 돼 북한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인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아직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상 간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잃을 게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선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보다 격돌을 멈출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며 다시 한번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며 끝맺었습니다. 북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연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는데 발사장 근처 지면이 매끄러워진 것으로 볼 때 엔진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창리는 폐쇄 때 북한이 쇼를 한 거다. 다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었던 걸까요? 미국은 오늘도 한반도에 정찰기를 띄워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이 그제와 어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며칠 전 발사장에 등장했던 차량과 컨테이너는 이틀 전까지는 있었지만 북한이 밝힌 중대한 시험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대 인근 경사면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다며 로켓 엔진 시험의 영향일 것이라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창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중대 시험 내용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고체 연료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을 장착한 ICBM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생존성이거든요. 그래서 발사 장소와 발사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생존성을 보장받는 그러한 어떤 이제 무기 체계로서의 필요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도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수도권 남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로 지난 2일, 5일에 이어 오늘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감시한 겁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과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3살에 신청하면 4살에 만난다.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엄마 아빠들의 하소연입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가 많아서 신청하면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이 돌보미들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요. 왜 이런 걸까요? 2007년 시작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 지역 센터에서 돌보미와 가정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려면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과 일을 하려는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구인구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공급 계획도 나오는 건데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 한쪽은 일거리를 못 찾아서 한쪽은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돌보미와 가정 연결은 지자체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바로 옆 동네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연결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하죠. 여가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는 실시간으로 신청과 또 대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올해가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대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이 돌보미 수를 내년에 3만 4천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늘리는 건 맞죠. 하지만 정부가 이미 양성한 돌보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숫자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채용하고 훈련시킨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행정이 아닌 진짜 혜택을 받는 모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데 그분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경제 양극화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답변은 84%에 달했습니다. 역사가 자랑스럽다. 살기 좋은 곳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80%를 넘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유물, K-팝에 대해서도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서 90%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4%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도 부각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고 밝힌 비율은 92%로 지난 2016년 조사보다 14.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또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90.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996년 이래 7번째로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키워드 34살 여성 총리입니다.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네, 북유럽 핀란드 얘기인데요. 자, 핀란드 제1당 사회민주당 산나 마린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화면에 나온 여성이 그 마린 의원인데요. 3인당이 어제 교통 커뮤니케이션 장관인 마린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핀란드 하면은 대표적인 선진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저 젊은 나이에 여성 총리가 된 거죠?
네, 마린 의원은요. 안티 린네 총리가 물러나면서 투표를 거쳐서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린네 총리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파트너 정당들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지난 3일 사임했습니다. 3인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새 총리직을 선임할 수 있게 된 3인당은 마린 의원과 안티 린트만 당 교섭단체 대표와 접전 끝에 마린 의원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이 후보자가 34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언제부터 정치를 한 겁니까? 네, 이 마린 후보자가 사회민주당에서 의원으로 일한 건 30살인 지난 2015년부터인데요. 네. 그보다 3년 전인 27살엔 고향인 탐페레에서 시의회 의장이 되면서 핀란드 정치계에서 그야말로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예, 공식 취임은 언제 합니까? 내일입니다. 마린 후보자는요, 내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식 취임 선서에 나섭니다. 핀란드의 역사상 3번째 여성 총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연소 현역 총리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세계 최연소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알렉세이 곤차룩 총리인데요. 35살입니다. 1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마린은 나이와 성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이와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말 평등한 기회 나라답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부자의 기준인데요. 네. 앵커께서는 과연 돈을 얼마나 모으면 나는 이 정도면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기준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얘기했다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네, 한 취업 포털에서요.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총 보유 재산 규모는 평균 3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우. 정부가 발표한 2018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1,573만 원이었는데 무려 1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다 저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20대가 38억 7천만 원이었고요. 30, 40대는 39억 원대로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은 3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돼 5억 원 이상 낮았는데요. 사실 39억 원이면 연봉 5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려 78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50대 이상이 부자의 기준으로 말한 33억 원도 물론 큰 돈인데요. 오랜 사회 경험을 하고 정년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어쨌든 39억 원, 너무 높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럼 부자가 못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코 모을 수 없을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평생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산이 얼마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평균 7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산 증식에 방해되는 지출로는 절반 이상이 식비 등의 생활비로 꼽았고요. 낮은 연봉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냥 자족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대화 나눌 때 간단히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이모티콘 많이들 쓰시죠. 이모티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3천억 원대 시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인기 작가들은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 60대 장년층, 주부도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블릿 PC를 몇 번 터치하자 우리와 너구리를 합성한 모양의 이모티콘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도자기 공예가로 활동하던 문종범 씨는 2년 전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아예 이모티콘 작가로 전업했습니다. 매출은 억대로 되는 걸로 작가 생활할 때보다는 한 10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모티콘은 누적 구매자만 2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한 이모티콘만 1,000여 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히트작도 55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 학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제 많은 캐릭터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이모티콘 작가는 본업을 하면서도 도전할 수 있고 연령이나 직업의 제약도 없어 10대 학생부터 주부,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모바일 채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인형이라든지 문구류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현물 상품으로 제조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까지 본격화하며 갈수록 높아지는 수요에 이모티콘 시장은 당분간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아일랜드의 유명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길에 음악을 비롯한 예술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고, 보노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리더십을 보여줘 감사한다며 화답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아시아 축구 맹주를 가리는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최근 얼어붙은 한일 관계와 중국, 홍콩 갈등으로 축구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 축구 대표팀의 불편한 동거가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9일 동안 동아시아 축구의 최강을 가리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최근 참가국 간 악화한 외교 관계로 단순한 축구대회 이상의 관심을 끕니다. 개최국이자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노리는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은 여유를 보였습니다. Already won these competitions, won the last two editions of this competition. So we will try to do our best, compete as well as.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 부산을 찾은 일본은 늘 높은 벽이었던 한국을 넘는 게 최고의 목표. 戦わせていただいて、いつも非常に激しく厳しい試合になっているという印象を持っています。今回のE1選手権での韓国戦も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일촉즉발의 갈등을 빚는 홍콩과 중국도 축구 맞대결을 앞두고 20명이 넘는 양국 취재진이 몰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Obviously, it is wonderful to play against China, which is a special one, and so is the last one. 축구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중국을 상대로 예열하고 18일 일본과 운명의 최종전을 벌입니다. MBN이 이 경기를 모두 생중계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NC의 양의지가 통산 5번째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키움의 김하성은 325표로 올해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 올해 가장 빛나는 활약을 한 포수는 양의지였습니다.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총 347표 가운데 316표를 얻어 개인 통산 5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통산 7회 수상의 김동수에 이어 이만수와 공동 2위입니다. 골든글러브는 항상 받을 때마다 기분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을 또 즐겁게 또 준비할 수 있는 것 같고. 키움의 김하성은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와 최다 득표율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김하성은 2002년 삼성의 마이영이 기록했던 99.3%의 득표율은 깨진 못했지만 94%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MVP를 거머쥔 두산의 린드블럼은 정민태에 이어 투수로는 20년 만에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It's an honor to win this award with so many, good pitchers this year. Yang, Kim, so it's an honor. A lot of your hard work, but all the credit goes to my teammates. 키움의 박병호는 개인 5번째 수상과 동시에 구단 최다 수상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뿌연 하늘이 이어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영서와 충청도 역시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서 내일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따라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린 하늘에 기온은 종일 영상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3도, 한낮 기온은 1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서 추워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전전반측. 걱정거리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 성인 남녀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2위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이, 3위는 각자 도생이 꼽혔습니다. 사자성어 1, 2, 3위만으로도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묻어나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